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장중혁입니다. 오늘 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가 이제 학부 특론이니까 뭐 다른 분들도 와 계시지만 학부생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갖고 있고 또 2017년 말 2018년 초에는 20대 초반들이 엄청 이거 거래 트레이딩에도 많이 참여했었던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게 산업으로서 크립토 혹은 블록체인 산업이 정체가 뭐냐를 보기가 좀 혼란스러운 정보들 때문에 어려웠던 국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 다른 한 측면은 이게 새롭게 등장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지식이 축적돼서 검증되거나 체계화돼서 만들어져 있는 텍스트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들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공부를 하려면 뭘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예를 들면 공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은 코드가 있고, 뭐 해시코드도 있고, 머클트리 있고, 이런 구조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예. 그런 텍스트북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 특히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크립토 이코노미 분야는 다양한 백서들을 통해서 아름아름으로 전승되어 온 지식들이 쌓여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체계화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에 어떻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의 씨앗들을 좀 나눠드리려고 오늘 강의를 기획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혹시 그 암호화폐 지갑 같은 걸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암호화폐 지갑 난 만들어 봤다. 그럼 거래소 계정 만들어 봤다. 예. 일단 크립토의 감수성이 매우 낮은 집단으로 사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어 보고 거래소 계정을 만들어 보고 이러면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가 끝나면 관심이 있으신 분은 거래소 계정을 만들어 본다거나 혹은 암호화폐 지갑을 한 번씩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크립토 이코노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전에 이렇게 강사분들이 어떤 강의를 하셨나를 생각해 보니까 저 강의가 너무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수준은 대개는 이제 대학원 이상급에서 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도대체 크립토 이코노미 뭐 요즘 나오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ICO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유용한 지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톰릭스 컨설팅은 저희가 이더리움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죠? 암호화폐들 중에서 시가총액으로 보면 두 번째로 큰 적이고, 정순영 대표님이 오셔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건데, 황소 얘기하고. 예. 근데 정순영 대표님 강의는 제가 들어도 어느 정도 알아듣고 어느 정도 못 알아듣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수준이 높은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다양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프로젝트에 투자도 하고, 기술 지원도 하고, 자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럼 좋은 프로젝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걸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갖고 있는 회사가 아톰릭스 컨설팅이라는 회사고요. 여기 딴 분들은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제 크립토 엑스퍼트하고 금융 분야의 엑스퍼트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고요. 정우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 처음에 이제 이더리움이 생기기도 전부터도 암호화폐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고, 이더리움이 처음 생겼을 때 서울 이더리움 미트업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2014년도부터 만들어서 지금 26회째, 어저께도 이제
서울에서 미더비 있었는데 26회째 이끌고 오신 분이고, 제가 딴 분들한테 소개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한국의 암호화폐 문익점 같은 분이다. 지금 살고 계신 곳은 미국인데 미더비 있을 때마다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와서 미더 오거나이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물론 매번 들어오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서울 이더리움 미더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은 어떤 플랫폼에 커밋먼트가 있는 조직이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도 어떨까요? 이더리움에 어느 정도 커밋먼트가 있죠. 이더리움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확대시키고, 그 안에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이더리움 커뮤니티, 글로벌한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리더들을 길러낼까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미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더리움이라는 단어 이제 계속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럼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일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쭉 보여드리는 게, 뭐 기본적으로 요약인 거죠. 요약. 오늘 할 얘기는 다 이거 안에서 다 있는 겁니다. 처음에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요. 이거 신박한데?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야, 이걸로 블록체인으로 해서 뭐 만들면 좋을 것 같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자기들이 이제 막 토론을 하면서 뭘 만들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진짜로 가치 있는 건지, 이런 것 디베이트를 해가면서 이거를 문서로 좀 정리를 하겠죠. 문서로 팀빌딩을 하고 화이트페이퍼가 나온다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문서로 정리해서, 우리는 이런 걸 만들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고 우리의 차별화된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그래서 왜 지금 기존의 뭐 블록체인 기반의 생태계에든 아니면 그냥 IT 전체로 보아서든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프로젝트 문서를 쓰는 거죠. 그게 화이트페이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펀딩을 하는 거죠. 펀딩의 가장 고전적인 형태는 엄마 아빠한테 가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 가서 저희 친구들이랑 이런 거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혹은 이제 저같이 결혼한 사람은 이제 와이프한테 가서 이 집담보로 해가지고 내가 3천만 땡겼을게. 이렇게 해서 이제 펀딩을 주변에서부터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펀딩으로는 대개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규모가 넘어가게 되면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죠. 그걸 넘어서서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가치나 의의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과 함께 그분들로부터 이제 지원을 이끌어내는 걸 펀딩의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신문 지상에 막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 사기치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기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가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 토큰을 팔아가지고 투자를 유치하던 초기에 이제 큰 투자 유치의 성공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기꾼들이 등장했죠. 홈페이지 그럴듯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실제로 뭔가 할 의향은 전혀 없는데, 근데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고 멋진 사람들 프로필을 도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더리움 주소를 쫙 하고서 여기다가 도네이션 하면은 이렇게 토큰을 드립니다 해갖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도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돈 끌어모을 때 이제 문제는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펀딩 단계에서 뭔가 내가 주식을 주든 뭘 주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펀딩 방식이, 그 기원은 어디냐 하면 킥스타터라고 하는 곳이에요. 킥스타터는 뭐 하는 곳인지 아시는 분? 들어본 적 없어요? 킥스타터는 뭐 하는 것이냐면, 일종의 이제, 먼저 어떤 프로젝트 팀이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 건데, 미리 선구매하면 50% 할인된 가격에 줄게요. 그래서 선구매 대금을 내면 제품이 이제 앞으로 8개월 후에 나올 건데, 그때 할인된 가격으로 주는, 그래서 ICO는 처음에 어떤 관점에서 시작했냐면, 물론 완전히 도네이션 관점의 ICO도 있긴 했지만, 우리가
야, 뭐 1년 정도 후 프로젝트를 하면 이런 서비스를 만들 건데 그 안에서 이게 포인트처럼 쓰이는 토큰이 있는데요.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면 50% 할인된 가격에 사실 수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쉽게 접근을 해서 토큰 세일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기 상품을 먼저 판 거죠. 이제 나중에 나올 상품을 먼저 판 관점. 근데 기존의 펀딩 방법은 뭐냐면 자기의 이 비즈니스에 대한 소유권을 주면서 펀딩을 했었죠. 이른바 주식으로 주식 지분으로 투자를 받는 건데, 앞으로 만들어질 상품을 먼저 이제 팔아가지고 돈을 조달하는 방식이 뭐 과거에는 없었던 거냐? 있었던 거죠. 농사 짓는 분들도 여기에 내가 이렇게, 그 밭에다 배추 농사 지을 건데, 근데 이거 다 기르면 당신 갖고 가는 걸로 하고 돈 좀 먼저 땡겨줘. 그 밭대기라고 그래요. 밭대기로 먼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펀딩 스킴이 어찌 보면 지금 블록체인 암호화폐 분야에 펀딩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는 원천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그게 변화. 하나의 방법은 언제나 한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으로 했는데 그게 이런 문제점이 있네, 이런 한계가 있네. 그러니까 좀 더 진화된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해왔고요. 여기에 보시는 ICO, STO, IEO, DAO 뭐 이런 용어들이 ICO 이후에 다양한 형태로 형태 변화를 하면서 ICO 아주 순수한 의미의 ICO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펀딩이 됐다. 펀딩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돈이 모아졌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설계가 잘못됐네. 이게 원래 만들려고 했었던 건 이런 방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게 만들 수 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요, 이제 원래 만들려고 했던 건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백설 화이트 페이퍼를 업데이트 합니다. 업데이트해서 공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업데이트를 딱 해가지고 뭐 사실은 이런 걸 만들려고 하다가 이거 비슷하게 생긴 요 끝 모양이 이렇게 각지면 안 되고요. 이렇게 동그래야 돼요. 이런 정도면 참을만 하지만 이런 걸 만들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발 같은 걸 만들겠다라고 하면 처음에 그 뜻에 공감해서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아닌데 이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프로젝트 팀이 백설 업데이트 했는데 나는 이런 걸 원했는데 이런 걸 만든다고 해서 돈 줬는데 신발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는 토큰을 팔을래. 혹은 내 토큰 줄 테니까 내가 줬던 돈 돌려줘. 내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자기의 엑싯 방법, 투자자로서의 엑싯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걸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엑싯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코인이나 토큰을 돌려줄 테니까 나 원래 줬던 돈 돌려줘. 이걸 생각하면 이미 받은 돈인데 이미 밥 사 먹었는데 돌려주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신발 만드는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이 토큰을 넘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가 이제 토큰을 거래하는 거래소와 같은 인프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물론 이제 이 거래소를 어떤 시각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거래소의 정체는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 거래소를 투기의 장으로 생각하면 여기 도박장에 가까운 거고요. 이제 프로젝트 관점에서 거래소를 보자면,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실망한 사람이 떠날 수 있는 곳이면서 또, 이 관심이 있는 프로젝트에 자기가 토큰을 소유하고 나중에 만들어질 것에서 어떤 혜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교환이 일어나는 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스템을 막 만들어가면서 와이페이퍼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스템을 다 드디어 만든 거예요. 다 만들어서 론칭을 하게 되죠. 그럼 시스템을 론칭하고 나면 이제 유저는 없이 시스템만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유저는 없이, 그럼 유저를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이때 사용되는 거가
하나가 대표적으로 인센티브 시스템이죠. 그 도토리 하나 드릴게요. 여기 와서 댓글 하나 써주시면 도토리 하나 드려요. 이런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nudging actors, promotion, governance rebuild 이런 얘기를 썼는데 이 시스템과 이코노미 안에 어떤 경제 참여자들이 들어와서 어떤 활동들을 해주면 이게 활성화될까? 대학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누가 많이 있어야 돼요? 학생들이 많이 와야죠. 학생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전액 국비, 전액 전원 기숙사 이런 거 제공하면 막 학생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달려들 거예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프로젝트의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참여자들을 끌어들이는 거가 이제 인센티브 시스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홍보도 다양하게 하게 되죠. 여기저기 가서 우리 프로젝트는요, 여기에 가면 이런 걸 만들어내요. 종이를 넣어가지고 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들 해가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 프로모션이라고 해요. 거버넌스 리빌드. 자,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거버넌스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 있어요? 학부생들 중에서? 예.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큰 조직이나 그 커뮤니티에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론칭하기 전까지는 거버넌스가 누구 중심이냐 하면 개발하는 팀 중심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발하는 팀에 완전하게 거버넌스 다 위임되어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하다 이게 되게 중대한 변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이트페이퍼 업데이트 하면서 공지를 하죠. 그러면 그 토큰 홀더들이 최종적으로는 내가 그거에 동의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이죠. 그 동의 안 하면 물어내 뭐 이렇게 해서라도. 근데 이제 시스템이 론칭돼 가지고 이코노미를 디벨롭하는 과정에서는 개발팀 중심의 거버넌스가 아닌 상태의 거버넌스로 이전을 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참여하는 경제 참여자들이 다양하게 어떤 권한을 갖고 있어야 내가 기여하는 대로 이게 잘 발전됐을 때 내가 혜택을 얻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경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누구는 죽어라고 8시간 일을 해도 너 시급 8천 몇백 원이 안 되는 이런 액터로 돼 있고 누구는 가만히 뒷짐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일한 걸 쫙 끌어모으는 그런 이코노미 분배 스킴이 설계돼 있으면 이제 8시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인센티브의 동기부여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럼 그 시간당 10,000원으로 할게, 15,000원으로 할게. 어느 시점이 이제 적당한 균형이 일어나면서 활발하게 그 이코노미 안에서 필요로 되는 서비스나 재화가 공급될 수 있고 그거에 지불 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질적으로 괜찮고 저렴하게 내가 이 가치를 소비하고 있네 라는 느낌이 들어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이렇게 균형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게 이코노미 디벨롭먼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어떤 보상 비율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 거버넌스 통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혹은 백서상에서 이미 결정돼서 추인을 얻는 방식으로도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열심히 인센티브를 통해 갖고 그 쌀을 파는 사람도 또 들어와 있고 쌀 사가는 사람도 있고 고추장을 파는 사람도 있고 고추장 사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코노미가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이코노미 매니지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 이제 지금 인구를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아. 사용자 수를 더 늘려야 될 것 같아. 혹은 이거 공급이 부족한데 단백질류 공급할 수 있는 경제 참여자를 더 투입시켜야 될 것 같아. 우리 사회가 단백질 공급이 부족해. 이런 하여간 그런 거시적인 지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이코노미가 더 잘 발전할 수 있을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경제 운영 주체가 이제 나서서 그걸 들여다보게 되죠. 그럼
경제 운영 주체는 누가 도대체 하는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성장과 균형이라고 하는 거가 쫙 만들어지면서 발전하는 거. 이게 제가 지금 블록체인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쭉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고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크립토 이코노미 혹은 크립토 이코노미 설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안에서 돌아가는 경제 참여자들, 이 안에서 참여하게 되는 경제 참여자들이 충분하게 이 정도면은 내가 이런 기여를 할 의향이 있어 라고 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향유하면서 열심히 기여해가지고 이 이코노미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가치가 잘 만들어지고 그 가치의 분배도 잘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 크립토 이코노미 디자인이라고 하는 일입니다. 자, 제가 25분 동안 크립토 이코노미와 크립토 이코노미 디자인이라는 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엄마한테 펀딩 받는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하게 해온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그러면 이거는 아주 특별한 거여서 이 세상에 없는 어떤 거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거야.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원래 이 세상에 다 있던 것들을 조립해가지고 그러면 기존의 회사를 만들고 지분 투자를 받고 이렇게 하는 방식 말고 이 프로젝트를 끌고 갈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고안했던 사람들이 다양하게 만들어낸 프로젝트 방법론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가. 근데 이게 완성된 방법론이냐? 사실 주식회사는 언제 생긴 거예요? 주식회사가 생겨난, 어떤 사람은 13세기, 14세기 이때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이미 11세기, 12세기에 이슬람 지역에서 선화증권, 이런 것들도 태어났고요. 주식회사의 원형들이 되게 오래된 제도예요. 그거에 비해서 이 토큰을 이용해가지고 펀딩을 받고 그걸로 프로젝트를 빌드해 나간다라고 하는 건 불과 이제 몇 년 된 제도죠.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다행인 것은 뭐냐면, 거의 1000년에 가깝게 발전되어 온 회사의 역사, 펀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위험을 나눠지고 이렇게 하는 그 회사의 역사라고 하는 그거의 교훈을 가져다가 참조해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벤처 펀딩 스킴, 이런 것들 가장 최신의 따끈따끈한 것들을 가져다가 검증된 것들을 가져다가 이게 조립해가지고 만들어낸 프로젝트의 진행 체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쭉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키워드들을 계속 입력시켜 드린 거예요. 뒤에 계속 그런 키워드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ICO, IO, DAO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펀딩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큰을 먼저 주고 펀딩을 받는 최초의 형태가 ICO라는 형태였는데 이때 ICO는 마찬가지로 이런 이코노미 만들어지면 이 토큰을 이 안에서 쓰이게 될 건데 이 토큰 먼저 사주세요. 도토리 먼저 사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혹은 사주는 게 아니라 도네이션을 해주시면 도네이션 해주신 양에 따라서 토큰을 이렇게 드릴게요. 이런 이제 초기의 형태는 그거였고요. 근데 여기 온체인, 오프체인 얘기를 했는데 사실 도네이션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이냐면 믿어야 되는 일이에요. 쟤네가 저걸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더리움 이런 걸 얼만큼 보내고 비트코인을 보냈는데 쟤네가 나한테 그걸 안 주면 어떡해? 토큰을. 그런 걱정도 있죠. 킥스타터라는 사이트에서 무슨 제품을 만들겠다고 하고 그 돈만 받고서 먹튀한 케이스가 얼마나 많을까요? 매우 많습니다. 예. 그 먹튀하게 되는 사연은 다양하죠. 개발을 하다가 실패해서 먹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나는 먹고 튈 생각이었어. 이렇게 생각해서
한 케이스도 있고 다양하지만 어쨌든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우리를 많이 실망시켰죠. 믿고 했는데 사기당했다는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면 돈을 줬는데 아예 토큰을 못 받는 사기를 안 당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토큰은 받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진정한 의미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지 않는 사기를 막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단계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더리움을 보내면 자동으로 그 프로젝트에 토큰을 보내주는 스마트 컨트랙,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아무도 사기칠 수 없는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돈을 보내면 자동으로 싸지게 해서 일단 토큰은 받을 수 있게 해보자라고 하는 게 ERC20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ERC20이라고 하는 규격인데요. 일종의. 이 규격대로 ICO 컨트랙을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더리움을 여기에 이제 프라이스 레이시 있겠죠. 교환 비율이 있을 건데 그거에 설정된 거에 따라서 이더리움 어떤 주소에서 딱 이더리움 코인을 쏘면 특정 컨트랙 주소로 쏘게 되면 그 컨트랙이 돈 들어왔네. 저 주소로 다시 그 토큰을 보내줘야 되겠구나. 그 이더리움 주소 그대로 토큰을 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더리움 주소로 토큰을 받는다? 이더리움 주소로는 이더리움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이더리움은 ERC20이라는 규격을 통해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코인을 이 주소에서 관리하고 저장할 수도 있지만 ERC20이라는 규격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토큰들을 같은 주소에다가 받고 주고 할 수 있는 쉽게 보면 이제 칸이 여러 개 있는 지갑을 만들어내는 거죠. ERC20은 칸이 여러 개 있는 지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비유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ERC20을 통해서 일단 돈을 보내면 무조건 토큰은 받을 수 있다라는 건 확보가 됐고 진정한 프로젝트냐 이거는 아직은 알 수 없죠. 예. 사실 엄마가 시험이 끝나고 너 왜 시험이 수학 점수가 50점이야 라고 하면 이제 자녀들은 온갖 변명을 하죠. 내가 시험 보다가 중간에 배가 아파갖고 근데 그게 진정한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예. 뭐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한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 뭐 다양하지만 실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짜로 이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건지 열심히 했는데 실패한 건지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투자자들한테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중간에 증거들이 남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팀들은 중간에 이제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도중에 이 정도까지 개발됐고 여기에 뭐 성능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걸 계속 블로그나 중간중간에 미더비라고 하는 세미나 형태의 행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투자자들 혹은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걸 이제 스캠이 아니다. 스캠이 사기라는 뜻인데 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계속 신뢰를 쌓아나가는 거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정보를 잘하고 이제 요즘은 GitHub라고 하는 거에 소스 코드 많이 관리하는데 GitHub의 코드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어떤지 이걸 들여다보면서 이 프로젝트가 진정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요즘은 이제 아주 퓨어한 형태의 ICO는 ICO 형태로 진행이 많이 됐지만 여기에 옆에 그 진화된 게 IEO, DAO 이런 게 있다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IEO는 뭐냐면 토큰을 거래소를 통해서 파는 거예요. 직접. 거래소를 통해서 팔면 장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거기에 이미 암호화폐를 투자해 본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파는 토큰은 곧바로 상장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자마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해 준다. IEO는 그런 데 있고, 근데 이걸 이제 거래소들이 악용해가지고, 전혀 쓸모도 없는 프로젝트에 이상한 토큰을 상장시키면서 IEO로 투자자들 피해를 막 좋은 토큰인 것처럼 이렇게 선전해가지고 피해를 입게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거래소 토큰을 자기가 IEO해요. 거래소에서. 그래서 자기가 고객들한테 사실상 유사 수신을 해가지고 저거 문제 있다라고 지적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 두 가지, 이미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적은 비용으로 투자자들한테 어떤 프로젝트를 노출시킨다라는 장점, 그리고 자기가 그 프로젝트의 토큰에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다른 사람한테 팔고 빠질 수 있게 만드는 틀을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IEO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만 운용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DAO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건데요. ERC20이라는 규격이 최소한 토큰은 받게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무조건 이더리움 보내면 그 토큰은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화되고 뭔가 강제적으로 작동되는 메커니즘으로 이 펀딩의 과정 전체가 관리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DAO가 뭐의 약자냐면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그러니까 탈중앙화되어 있지만 자율적으로 작동되는 조직이다라는 뜻인데요. 더 다오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의 초기에, 뭐 아주 초기는 아니죠. 재작년 정도니까. 근데 어떤 프로젝트였냐면 이더리움 생태계, 이더리움 안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큰 펀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돈을 다 모았어요.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작정이었냐면 다 모아놓고 투표권을 받아요. 이더리움을 그 다오에다가 넣은 사람들, 펀드에 넣은 사람은 투표권을 받고 그 투표권을 가지고서 어떤 프로젝트 프로포절이 올라오면 막 투표를 하는 거죠. 투표를 해갖고 거기에 얼만큼이 펀딩 될 건지를 결정하는 공동의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하는 멋진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망가졌어요. 왜 망가졌냐면 더 다오 자체가 큰 스마트 컨트랙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게 해킹당했어요. 자, 이제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든 스마트 컨트랙이었는데 시큐리티 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스마트 컨트랙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거기에 또 시큐어하게 코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아직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복잡도가 높은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시큐리티 홀이 생겼던 건데, 네, 그 과정에서 뭐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하는 두 개의 프로젝트로 갈라지게 됩니다. 더다오 해킹에서 해킹당한 그 토큰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했고요. 근데 그 무효화하는 조치에 반발해서 그것조차도 이더리움의 역사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쪼개져 나온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라는 이름을 쓰는 뭐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예.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을 쓰는 프로젝트 몇 개 있는 거 아시죠? 비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 캐시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또 비트코인 SV, 사토시 비전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뭐, 비트코인 골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게 다 비트코인이라는 프로젝트로부터 서로 비전을 달리하면서 프로젝트가 갈려나간 겁니다. 제가 너무 더운 관계로 옷 좀 벗고 하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화면에 들어와야 다시 돌아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다오 같은 형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모르지만 어떤 펀드를 공동으로 구성해 갖고 좋은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펀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구조였습니다. STO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STO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아마 블록체인 암호화폐 프로젝트이면 모두 토큰을 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크립토키티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고양이 파는 거? 이더리움 위에서 고양이 분양해주는 고양이 캐릭터 같은 거 분양해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엄청난 인기를 한때 뭐 짝짓기도 해가지고 새끼도 낳고 막 이런 게임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새로운 토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ERC7이라는 그 고양이 토큰 같은 걸 만들었죠. 하지만 화폐를 발행하지 않았어요.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이더리움을 받고 그걸 팔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모든 프로젝트이 토큰을 새로 발행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토큰 발행 안 하면 토큰을 미리 팔아가지고서 펀딩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예를 들면 정수영 대표님이 하시는 플라즈마 막 토카막 플라즈마 이런 거 개발하면 거기에는 토큰을 당장 쓸 데가 없는데 이거는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건데요. 이러면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펀딩을 할 것이냐. 전통적인 방법이 있죠. 회사에 주식을 주는 겁니다. 근데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려고 할 때 그 프로세싱 코스트가 높아요. 예. 막 법무사도 써야 되고 뭐 혹은 심지어는 외국인이 그 주주로 참여하려고 그러면 복잡하고 등등. 그런데 각국의 법률은 상법은 그렇다 치고 우리끼리 약속을 해가지고 토큰으로 된 스마트 컨트랙트로 된 약속을 통해서 이게 주식이라고 치자 우리 이렇게 해서 발행하려고 했던 거가 물론 다른 형태도 있지만 STO 중에 한 유형이에요. 회사의 주식, 이 프로젝트의 지분을 그냥 근데 이 토큰은 지분의 의미를 이상 다른 걸 갖고 있지는 않아. 여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나눠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불법이래요. 시큐리티 토큰은 미국의 SEC, 증권감독위원회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서 그렇게 수익을 분배해주는, 수익을 만들어가지고 남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사업 활동이 돼가지고 수익을 분배하는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해당하는 것들은 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권법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발행되어야 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냈고 그 절차에 따라서 발행되지 않은 것들을 거래하는 거래소도 불법이고 그걸 발행한 물론 프로젝트 주체도 불법이고 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지금 거래소에는 그 전 세계의 표준적인 프로토콜이 뭐냐면 이게 시큐리티 토큰이 아닌 증권형 토큰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인을 어디 가서 받아갖고 제출해야 돼요. 예.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불법이냐라고 했을 때 투자자를 보호해야 돼. 이게 증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왜 그런 프로세스가 있냐. 투자자 보호해야 되는데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잖아 니네는. 뭐 이런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증권위원회에 신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발행된 STO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텔레그램이라고 아시나요? 네, 텔레그램이 ICO를 할 때 바로 이 STO 형태로 미국의 증권 SEC에 신고를 하고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토큰이 발행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그런 형태, 그러니까 회사의 주식 형태는 아니지만 어떤 자산, 부동산을 쪼개가지고 토큰화해가지고 그 자산에 대한 권리 형태로 STO가 나타나고 있고요. 예, 증권법에 따라서 발행되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토크나이제이션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펀딩을 하기 위해서는. 예, 펀딩을 사기 안 당하면서 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내야 되고
또 글로벌하게 작은 소액들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도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되게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글로벌하게 마이크로 펀딩이 된다라는 거는 되게 큰 장점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한 국가 안에서는 그 서비스를 쓸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근데 글로벌로 치면은 상당한 숫자가 그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치면, 이 블록체인의 장점은 서비스를 배포하는 네트워크와 지불 네트워크가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 끝단에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법정화폐를 뭘 사용하고 있든 상관없이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안에서 뭐 다른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받든 아니면 여기서 독자적으로 발행한 토큰을 이용하든 그걸 주고받으면서 서비스를 쓸 수 있다면 사실은 되게 유용하지만 그 좁은 지역에서 규모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종류의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조금 저가면서 뭐 신원 인증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자면 언어도 다 다르고 이런 상태에서 신원 인증 나는 1억 모아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전 세계 뭐 18개 언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신원 인증 프로세스를 다 제공해야 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를 또 한쪽으로 갖고 있냐면 자금 세탁. 그 통로가 범죄 집단의 자금 세탁 경로로 쓰이면 어떡할래 니네 이런 의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금 세탁의 경로로 쓰일 우려가 없는 방법을 제공할까라고 하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잘 노출되는 거, 이거는 인터넷에 있기만 하면 글로벌로 잘 노출되나요? 아니죠. 예, 글로벌로 잘 그래서 글로벌하게 많은 사람들이 잘 알게 되는 과정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게시판에 이런 거 개발자가 둘이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이런저런 나라에 들어가서 게시판에다가 우리 이런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해서 거기에서 관심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좀 돈 좀 모아가지고 거기 가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하는 미팅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meetup.com을 통해서 그런 모임들이 잘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meetup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 meetup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만들어졌을 때 가서 프로젝트 설명해주고 나는 이런 뜻인 줄 알았더니 그런 뜻이었구나 뭐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뭐 근본적으로 또 그 사기를 어떻게 방지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이렇게 펀딩을 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잠깐 한 5분 정도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잠깐 받고. 네, 질문 잠깐 받고.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맛은 자기가 거래소 계정이나 이더리움 지갑 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을 때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암호화폐 지갑 만들 때 시험도 봐요. 그 안에 나중에 그 계정 복구하기 위해서 24개의 니모닉 키워드라고 하는 걸 쫙 적으라고 해놓고, 야, 7번째 니모닉 키워드 뭐야?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럼 그거를 입력해야 되고, 3번째는 뭐야? 제대로 이제 지갑 니모닉 키워드를 적어놨는지, 그리고 너 이거 절대 사진 찍어갖고 온라인이나 컴퓨터에다가 넣어놓으면 안 되고, 이거 메모장 같은데 저장해 놓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경고 떠요. 왜냐?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컴퓨터는 나랑 해커랑 공유해서 쓰고 있는 컴퓨터라는 생각으로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왜냐면 다 털려요. 돈 좀 많이 갖고 있는 한 4, 5년 정도 암호화폐를 핸들링 해본 분들은 다 잃어버려 보거나 해킹당해서 잃어보거나 이런 경험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실험을 해봐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 번쯤 만들어서, 예. 이게 편집돼서 영상이 잘 나가려면 마이크를 가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초반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초반에 하는 내용이랑 강사님이 혹시 지금 주력으로 하시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제가 잘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 지금 혹시 주력으로 하시고 계신 일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일단 저는 크립토 이코노미스트로서 크립토 이코노미 설계를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뒷시간에 주로 말씀드릴 내용들이 크립토 이코노미 설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강좌를 제가 요청을 받았을 때 ICO, IO 이런 거에 대한 한 전반적인 얘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앞에는 어찌 보면 이 전반적인 이 배경 설명에 해당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크립토 이코노미 설계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토큰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리고 그 토큰의 내재 가치 메커니즘은 어떻게 형성돼야 될 건지, 그리고 거기에 경제 참여자들의 퍼소나는 어떻게 잡아야 될 건지, 그리고 화폐와 자산 간의 균형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지, 이런 거를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